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최근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계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일본의 점유율이 90% 정도인 상황이라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일본이 같이 죽자는 듯한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행동은 사실 8개월 전에 있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들은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된 노역을 하고도 임금을 착취당한 피해자 4명은 1997년 일본 제철을 상대로 피해 보상 및 임금 배상을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일단 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보상한 금액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액이 포함되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미 보상을 했고 한국 정부가 이 돈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쓴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은 이미 해체되었고 당시 전범 기업들도 모두 파산했기 때문에 당시의 일본 기업과 지금의 기업들은 법률적으로도 다르고 주인도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책임질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오랜 기간의 재판 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정부 간의 조약일 뿐이지 개인이 기업에 못 받은 임금을 달라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 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배상을 최종 확정 판결합니다. 문제는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거나 압류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당연히 국내에 있는 재산만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판결로 일본 내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에 있는 자신들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면 황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느끼지 못해 제대로 된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위해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반응으로 일관합니다. 이에 일본은 계속 그렇게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면 자신들도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자국민이 타국에서 재산을 강탈당하는 것을 지켜만 본다면 일본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되겠죠. 강제징용 피해자인 현재 95세인 할아버지는 억울함을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부담스러움을 표하기도 했죠. 그런 와중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동일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미 피해자들은 대다수 돌아가신 상황이고 그 유족들이 참여하여 집단소송이 진행됩니다. 양국 간의 타협이 없이 서로를 자극하게 되자 일본은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들의 수출을 제한한 것이죠. 이미 일본은 지난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 이후 8개월 동안 엘리트들이 모여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전략들을 마련했고 그 첫 번째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닌 추가적인 보복 조치 카드가 마련된 상황이고 국제법, 한국의 대응 등 온갖 시나리오를 분석한 다음 내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아베가 선거를 의식한 쇼일 뿐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등의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간의 감정이 격화되는 와중에 그리고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큰 장애물을 만난 이 시점에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그룹이 D램의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데요. 포기한 줄 알았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돕니다. 한국 반도체를 두고 일본이 누르고 중국이 위협하는 이런 상황은 마치 19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연상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꽉 잡았지만 이내 무너져버렸고 한국은 반도체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무너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면서도 묘하게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요. 한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가 일본 반도체가 무너진 원인을 분석한 책
일본 반도체 패전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몰락의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높은 기술력입니다. 1970년대 인텔은 D램을 발명하며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합니다. 이후 히타치, 도시바, NEC, 후지츠, 미쓰비시 등 대기업 가전 메이커가 D램에 진출하기 시작. 1980년대 중반에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점유율 1위가 됩니다. 그 비결은 높은 기술력이었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대형 컴퓨터 시대였습니다. 대형 컴퓨터 제조사는 D램 제조사들에게 25년 이상의 품질 보증이 되는 D램을 요구하였고, 일본은 이를 실현하는 D램을 실제로 만듭니다. 고품질 생산 기술로 일본은 반도체 시장을 석권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대형 컴퓨터는 감소하고 PC가 증가합니다. 가정용 PC를 10년 이상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25년 보증과 같은 고품질의 반도체는 과잉 스펙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아직 일본이 앞선다라며 스스로를 자유했지만 결국 시장 점유율은 서서히 한국에게 빼앗깁니다. 일본 반도체는 완전 무결의 기술력을 추구했지만 한국 반도체는 싸게 만드는 기술을 추구합니다. 품질로 흥했기에 품질을 놓칠 수 없어 퇴보하고 맙니다. 일본 반도체의 몰락의 두 번째 이유는 정부 주도의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1990년 일본 반도체는 미국이 찍어 누르고 한국, 대만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국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재편합니다. 각 전자기업들의 반도체 사업들을 각각 분사해서 합작회사를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D램의 경우 NEC와 히타치의 각각의 사업부를 분사해 통합법인을 만드는 시기였고, SOC의 경우 히타치와 미쓰비시의 각각의 사업부를 분사해 통합법인을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책상머리 정책이었습니다. 같은 업종끼리 통합하면 시너지가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일단 양 회사의 인위적인 합병으로 인해 인력이 겹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이 더 우월하다면서 혼란과 마찰이 생기죠. 회사의 주인 역시 양쪽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경영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각 회사의 장점만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하나의 표준이 없기 때문에 시너지는커녕 불편함만 많아집니다. 일본 반도체 몰락의 마지막 이유는 미국의 몽둥이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였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D램 매출의 80%를 장악해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미국은 반덤핑 혐의로 일본 기업들을 제소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미국 TI사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 8개와 삼성전자의 D램 기본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소합니다. 일본도 D램 특허가 많았지만 원천 특허는 미국 TI가 가지고 있었죠. 이때 일본 반도체 업계는 깨닫습니다. 특허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 말이죠. 중요하고 확실한 특허만 등록하는 문화로 변합니다. 그리고 일본 특허청은 반도체 회사로부터 너무 많은 특허가 출원되어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특허 수를 줄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일본 반도체 기업의 특허는 급감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특허로 된통당하자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감합니다. 그래서 삼성 종합기술원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독자적 기술을 쌓기 위해 박차를 가합니다. 동일한 악재를 두고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의 모습은 1980년 반도체를 두고 벌인 국가 간 혈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감정 싸움을 겪으며 상호 간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비상사태가 걸린 현재, 중국은 반도체를 포기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약이라도 올리듯이 중국 국영기업 칭화유니그룹이 D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합니다. 막강한 내수시장과 중국 정부의 지원을 앞세워 반도체 자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중국의 기술 수준은 확연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만, 우수한 기술력만 믿고 자만한다면 예전 일본 반도체처럼 점유율 폭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추월을 당하면서도 항상 했던 말이 기술력은 우리가 훨씬 훌륭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모든 역량을 이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로 갈등 상황을 겪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키우겠다며 호기롭게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 시기는 개인 PC의 등장,
국제적 갈등, 신진 기업의 등장 등 반도체 산업의 변곡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일 간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갈등 심화, 그리고 특허 소송, 반독점 소송 등으로 한국 반도체의 견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종합해보면 1980년대 중반의 상황과 오버랩됩니다. 잘못된 대응을 한 일본 반도체는 패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결코 패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